사람 마음이라는 게 제일 서러운 순간에 울지 못하고 제일 고마운 순간에 말이 막히는 법이지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어둠이 슬그머니 깔리는 강원도 변두리 군부대 위병소 앞에서 한 할머니가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추레한 누비저고리 하나에 낡은 운동화, 등에 메고 온 보자기는 이미 한참 전에 땅바닥에 내려놓았고요. 면회는 안 됩니다. 부대 규정상 오후 4시까지만 가능하십니다. 짧고 딱딱한 목소리. 위병소 안에 선 군인은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그 앞에 서 있다가 다시 주머니에서 쭈글쭈글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요. 번호를 누르려다 실패하고 다시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는 모습이 안쓰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가야, 내가 여기까지 왔는디 한 번만 얼굴만 좀 보고 가면 안 될까잉? 위병소 병사는 난감한 얼굴로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잠시 후 철문이 삐걱 열리더니 장교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군복 위에 선명하게 박힌 계급장. 대위였습니다. 누구십니까? 민간인께서 이 시간에 면회를 요구하시면 곤란합니다. 할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투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라도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강하늘, 하늘이 할매여. 전라도서 첫 차 타고 왔는디 길이 막혀서 조금 늦었으시오. 부탁 좀 드리오. 얼굴만. 하지만 대위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콧방귀를 뀌듯 말했지요. 길 막힌 거야 개인 사정 아닙니까? 그리고 전라도에서 강원도까지 혼자 오셨다고요? 지금 장난하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얼어붙었습니다. 대위의 말이 끝나자마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최 장군 나일세. 잘 지냈남? 대위는 멍하니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장군? 지금 눈앞에 선 이 촌스런 할머니가 장군을 안다고. 농담이라고 치기에도 웃음이 안 나올 정도의 어색한 순간이었습니다. 대위는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죠. 장군이요? 혹시 정신 좀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아무 대꾸도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뿔테 안경 너머로 눈빛이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불쌍한 할머니가 아니라 무언가 아주 단단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병소 안쪽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비병이 허둥지둥 수화기를 들었고 곧바로 사색이 된 얼굴로 위병소 바깥을 향해 뛰어나왔습니다. 중대장님, 사단장님 직통전화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저 멀리서 두두두두 군용 차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통 검은 SUV가 아니었습니다. 차량 앞에 투스타 깃발이 꽂힌 장군 전용 차량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투스타 계급장을 단 장군이 차량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곧장 할머니에게로 달려가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제야 오셨어요? 그 순간 대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장군은 그녀를 어머니라 불렀고 그녀는 손자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위병소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던 전라도 촌에서 올라온 단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위병소는 정적 속에서 숨소리 하나까지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복무 중이던 강하늘 병장조차 그 순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몰랐겠지요. 세상은 가끔 누군가에게 참을 수 없는 서러움을 안긴 후에야 그 의미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위병소는 한동안 정지된 시계처럼 멈춰 있었습니다. 투스타 사단장이 직접 달려온 일도 그 사단장이 초라한 차림의 할머니를 어머니라 부르며 손을 덥석 잡은 장면도 위병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지요. 하지만 충격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코앞에서 지켜보던 윤태준 대위. 그의 입가에는 어이없다는 듯한 웃음기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무슨, 저분이랑 무슨 사이인데 저러시나. 속으로 되뇌면서도 어쩔 수 없는 당혹감이 얼굴에 떠올랐지요. 그도 그럴 게 불과 5분 전만 해도 자신은 저 할머니를 민폐 민간인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조롱에 가까운 시선을 보냈었지요. 그런데 지금 사단장께서 직접 저분 앞에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위, 자네가 순애 어머니께 그렇게 했다는 게 사실인가?
사단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대위는 우물쭈물하다가 조금 전까지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뒷덜미를 감쌌습니다. 그게 면회 시간은 엄연한 규정이라. 저도 그저 원칙에 따라. 그 원칙이 어머니를 문 앞에 세워두는 것이라면 그건 규정이 아니라 모욕이야. 그 한마디에 대위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장은 고개를 돌려 순애 할머니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나 이제아요. 지금 순애 어머니께서 여기 와 계십니다. 아니, 아주 잘 계세요. 그런데 아까 위병소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전화를 걸고 있는 동안 주변의 병사들은 숨조차 크게 내쉬지 못했습니다. 위병소 내부에서는 다른 부대 지휘관들이 하나둘씩 얼굴을 내밀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순애 할머니는 고요하게 아무 말 없이 주머니 속 손수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일처럼 조용히 안경을 고쳐 쓰시며 휴대전화를 닫으셨지요. 재하야,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이렇게 올 줄 알았다. 내가 나한테 밥 얻어먹던 시절 생각나냐? 사단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살짝 감았습니다. 잊을 수 없지요. 그 밥 한 숟갈 덕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병사들 사이에서는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사단장이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그 밥 한 숟갈 덕에 여기까지 왔다는 말은 이제하 장군의 입에서 함부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감정의 근원이었지요. 바로 그 순간 부대 위병소 안에 있는 비상전화가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이번엔 군단 참모장이었다고 합니다. 사단장께서 직접 민간인에게 사과를 했다는 게 사실인가? 그 말에 사단장은 이렇게 대답했지요. 사과라니요. 은인께 인사드린 겁니다. 그 대답은 곧 모든 장교 라인에 퍼졌고 위병소 주변에 있던 병사들의 자세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사람, 단 한마디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인물은 그저 촌에서 손주 한 번 보러 올라온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아직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고 이 사이다 같은 복수극은 아직 본격적으로 펀치를 날리지 않았다는 걸요. 그 순간 윤대위는 속으로 중얼거렸을 겁니다. 대체 저 할머니가 누군데? 왜 장군까지 저러시는 거야?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막은 존재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군 전체가 고개를 숙이는 별들의 어머니라는 걸 말이지요. 부대라는 공간은 규율과 명령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명령도 규율도 아닌 단 하나의 존재가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강순의 할머니였습니다. 장군이 선수 운전하는 차를 타고 순애 할머니는 부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태준 대위는 뒤따라 군용 차량에 올라탔고 앞서 달리는 장군 차량의 깃발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 위엔 두 개의 별이 빛나고 있었지요. 위병소 앞에 서 있던 병사들은 어느새 차렷 자세로 돌아서 있었고 일렬로 줄을 지어 도열했습니다. 도열한 그 줄을 뚫고 지나가는 검은색 장군 차량. 그 모습은 마치 지휘부 전체가 할머니를 경호하는 듯한 이상한 장면이었습니다. 중대 앞에 차량이 멈추자 대대장이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연대장, 그 옆엔 헌병대장까지 줄줄이 줄을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사단장이 내리더니 문을 정중히 열었습니다. 천천히 내리세요. 어머니, 여긴 우리 부대입니다. 그 말에 맞춰 내려오신 순애 할머니. 여전히 똑같은 누비저고리 차림이지만 그 분위기만큼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변에서 고개를 숙이는 장교들의 시선이 그녀가 입은 옷보다 마음의 무게를 느낀 것이었겠지요. 재하야, 나 그냥 하늘이 얼굴만 보고 갈라 했는데 일이 시끄럽게 만들었네. 미안하다. 어머니. 어머니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대장은 그제서야 눈치를 챘습니다. 이 할머니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 사단장 개인과 군 전체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곧바로 장교들은 헌병을 시켜 강한을 병장을 찾게 했습니다. 그가 지금 있는 생활관 위치와 시간, 이동 여부까지 모두 재조정했지요. 순애 할머니는 조용히 병영 쪽으로 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인 지금 밥은 잘 먹고 있는가? 혼자서 이불은 잘 덮는가? 그 말에 장교 몇 명은 고개를 숙이고 웃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곧 그 말이 단순한 할머니의 걱정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누군가의 밥을 챙기고 빨래를 개고 이불을 덮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그 손을 잡으러 가는 사람은 그녀가 그토록 기다린 손자였을 뿐이지요. 한편 윤태준 대위는 지휘통제실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점점 가슴으로 느껴지고 있었지요. 사단장은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상황을 직접 통제하며 장교들과 함께 할머니의 이동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장은 순애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괜찮으시면 식당에 함께 가주실 수 있으신가요? 병사들이 한번 뵙고 싶다고 합니다. 그 제안에 순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이만 보면 돼. 다른 애들은 나한텐 다 똑같은 아그들이여. 그 말은 장교들보다 병사들에게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부모님도 이렇게 먼 길을 혼자 오실 수 있을까?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때였습니다. 군 장병 식당 너머에서 또 하나의 군용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장군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부대 내 다른 연대의 지휘관이 직접 운전해서 온 민간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린 또 한 사람. 그는 전역한 장성이었습니다. 무려 사성 장군이었던 그가 말했습니다. 순애 아주머니? 저 예전에 재하랑 같이 하숙했던 상훈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순애 할머니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잘 먹던 아그 말이지. 그러자 사성 장군은 그대로 웃으며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네. 그때 그 된장찌개 맛 아직도 못 잊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두 사람의 별을 움직였고 그 별들은 다시 병사들과 장교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맑았지만 부대 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교들 사이에서도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고 병사들은 식당에서 나오는 된장 냄새에 괜히 코끝을 훌쩍였지요. 그날 아침 식판 위에 올려진 된장찌개 한 그릇에 할머니와 별들의 숨겨진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단장은 식당 한쪽 조용한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순애 할머니와 함께 식사하려는 자리를 말이지요. 밥상 위에는 소박한 반찬이 놓였고 된장찌개는 유독 진한 향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단장이 밥숟가락을 들다 말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 찌개 냄새 기억나세요?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려. 그때 그 찌개요. 내가 술 퍼먹고 들어와서 해장하겠다고 국물까지 싹싹 다 먹었던 거. 그날 내가 반찬을 너무 짜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는디 너는 짭짤해서 좋다고 웃더라. 순간 사단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의 기억은 오래된 부엌에서 출발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서울 종로의 허름한 하숙집. 그 하숙집의 식탁 위에는 항상 한결같은 밥상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한 끼였지만 이재하라는 이름의 청년에게는 생존이었습니다. 그는 ROTC 후보생이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당시 부모를 일찍 여의고 방황하던 그에게 하숙집 아주머니였던 순애 할머니는 따뜻한 밥과 말 없는 위로를 건넸습니다. 어느 날 폭우가 쏟아진 밤 이재하는 물에 젖은 군복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온몸은 진흙투성이었고 그 손엔 떨어진 계급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군복을 손으로 빨아말리고 이불 속에 계급장을 살며시 넣어주었지요. 그런 기억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된장찌개를 마주한 이재하 장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저 하숙집 밥상이 제 전부였습니다. 그 말에 순애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반찬을 집으며 말했지요. 재하야, 밥은 말이여. 배고픈 사람한테만 맛있는 법이여. 나는 그저 배고픈 내가 걱정돼서 그것뿐이었어. 장군은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장교들도 식사를 멈추었고 식당에 울리는 소리는 국자질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이후 부대 식당 한쪽엔 조그만 명패가 생겼습니다. 하숙집 식탁, 강순의 여사 좌석.
누가 먼저 말하지도 않았지만 그것이 모두의 뜻이었습니다. 지금의 장군들이 예전엔 모두 누군가의 밥으로, 정으로, 온기로 자라난 사람이었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리고 이 기억은 곧 새로운 사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자 강하늘 병장이 바로 이 부대에 있다는 사실. 사단장은 조용히 손에 쥐고 있던 병력 명단을 펼쳤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고 다시 넘기더니 멈춰서서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강하늘 병장. 어머니, 혹시 손자 이름이? 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모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려, 맞아. 강하늘. 내 새끼여. 내 마지막 핏줄이여. 그 순간 이재하 장군의 눈빛은 단단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참모를 불러 말했습니다. 강하늘 병장, 지금 당장 데려오게. 위치 상관없고 어떤 상황이라도 좋다. 어머니보다 먼저 오면 안 된다. 반드시 어머니 앞에 직접 세워야 한다. 강하늘 병장은 그날 아침부터 훈련지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눈 덮인 사격장에서 그와 동기들은 무거운 철모와 방탄복을 입고 조별 사격 훈련을 받는 중이었죠. 강하늘 병장. 먼저 달려온 헌병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정지했고 그 안에서 내린 대대의 작전 장교는 두리번거리며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복귀하라. 본부 쪽에서 긴급 호출이다. 예. 무슨 일입니까? 아직 조장 확인도 안 했는데.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즉시 복귀라는 명령만 반복되었고 강하늘은 황급히 장비를 챙겨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부대 방향으로 달리는 동안 그의 손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릴 적부터 꾼 꿈 하나. 그리고 지갑 속에 곱게 접어 넣어둔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엔 지금보다 훨씬 젊은 강순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소년 강하늘의 어깨에 손을 얹고 찍은 유일한 가족 사진이었지요.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할매 왜 이렇게 보고 싶지 왜 갑자기. 그렇게 부대로 복귀한 순간 그는 위병소 근처에서 장교들의 도열을 처음 목격하게 됩니다. 평소라면 절대 볼 수 없는 진풍경. 강하늘 병장은 멍하니 차량에서 내렸고 사단장 참모가 그의 앞에 와서 격려했습니다. 병장 강하늘, 사단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강하늘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장교들의 호의를 받으며 본부 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이건 분명 평범한 병사의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건물 입구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늘아.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강하늘은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목소리, 그토록 그리웠던 음성. 순의 할머니였습니다. 하늘이는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먹였지요. 할매 왜 여기 있어? 왜 아무 말도 없이? 순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양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네가 여기 있는 거 나 알아. 내가 내 하늘인데 내 하늘이 어디 있는 줄 내가 어찌 모르겠냐. 강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그 눈물은 눈 위에 닿자마자 사라졌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사단장은 참모에게 말했습니다. 저 병사, 이제부터 내 개인 관찰 병력으로 편성해. 복무 끝날 때까지 내보고 직접 받겠다. 참모는 고개를 숙였고 윤태준 대위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동안 강하늘은 부대 내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했고 눈에 띄지 않았고 규정에 어긋나지도 않았지만 돋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단순한 누군가의 손자가 아니라 사단장이 손수 지정한 별의 인연이 되었고 장교들이 경례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하늘은 부대 숙소에서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할매 예전에 나 학교 가기 전에 말했었잖아. 너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라고. 근데 나는 그게 군대에서 이런 거일 줄은 몰랐지. 그는 옷장에서 꺼낸 군복을 조심스럽게 개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편지를 꺼내 이불 밑에 조용히 넣어두었지요. 그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매. 나중에 전역하면 내가 꼭 다시 같이 살자. 나 어릴 적 먹던 된장찌개 그 맛 아직도 생각나. 그날 오후 부대 전체가 조용히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사단장 직속 명령으로 한 병사의 신상이 변경되었고 그 병사의 신원은 곧 병사들 사이에서 입소문처럼 번져갔습니다.
야, 들었어? 강하늘 병장이 사단장님이랑 가족이라던데. 헐, 진짜야? 무슨 별의 손자래. 장군님이 직접 부대 앞까지 마중 나갔대. 그 소문은 곧 윤태준 대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결국 사단장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윤 대위는 전투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장군실 문 앞에서 몇 번이나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사단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미건조했습니다. 윤 대위는 천천히 문을 열고 정자세로 서서 경례했습니다. 중대장 윤태준 대위, 보고 드립니다. 사단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바라보며 단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께 사과는 했습니까? 그 질문에 윤 대위는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가 무시했던, 모욕했던 그 촌스러운 할머니가 사단장에게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기 어려웠던 거죠. 사단장은 무겁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밥을 주셨고, 잠을 재워주셨고, 내가 사람 노릇하도록 품어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문전박대하고 조롱까지 한 장교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군요. 윤 대위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저녁, 그는 본부 식당 한쪽에 마련된 할머니 좌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몰라배웠고 무례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그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도 멸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오래전 어린아이를 보는 듯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지요. 그려 자네도 뭐 자식 같은디. 그저 내가 네 어미였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요. 그 말에 윤 대위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손등 위로 순애 할머니의 손이 조용히 얹어졌습니다. 다음부터는 말이여 누가 늦게 오더라도 그 사람 발이 얼마나 아픈가 먼저 봐주고 말어렴세. 다음날 아침, 대대 아침 조회 시간. 윤 대위는 전 병사들 앞에 나와 큰 절을 올렸습니다. 강하늘 병장, 그리고 모든 병사 여러분, 제가 장교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더 인간적으로 대하겠습니다. 그 순간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번졌고 장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중대의 식당 벽 한쪽 작은 액자가 걸렸습니다. 군인은 칼보다 사람을 먼저 알아보는 눈이 필요하다. 그 밑엔 조그만 명패가 있었지요. 윤태준 대위, 차필. 윤 대위는 강하늘 병장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병장, 미안하다. 내 할머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라. 하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닙니다. 중대장님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날 오후 순애 할머니는 병사 식당 앞을 지나가다 깜짝 놀랐습니다. 장교들 한 줄, 병사들 한 줄. 모두가 두 줄로 도열한 채 그녀가 지나가는 길을 열어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그들아 밥 잘 챙겨 묵어잉. 병사들의 표정엔 웃음과 울음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사람들을 바꾼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작은 인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셈이었습니다. 이튿날 오후 부대 안의 작은 정원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벤치 하나 그리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이 있었지요. 강순의 할머니와 손자 강하늘 병장. 하늘아, 너 이제 키가 나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구나. 할매 난 그냥 군복만 입었지 아직도 애야. 할매 앞에선 그냥 그때 그 꼬맹이야. 하늘은 눈물을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어릴 적 유치원 가기 전날 밤마다 등을 토닥여주던 할머니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그 손이 주름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고 여전히 든든했지요. 내가 네 아빠, 네 엄마 다 해주려고 마음먹은 게 네 돌 지나서였는디 그게 벌써 언제여. 그 사이 네가 일이 커버렸네. 하늘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 할머니 앞에서 평소 강단 있게 생활하던 병사로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할매, 진짜 미안해. 나는 군대 들어오고도 편지 한 통 못 보냈어. 그냥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아무것도 못했어. 그러자 순애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됐다, 인자됐다. 네가 지금 여기 있고 내 눈앞에 살아서 웃고 있는 거면 그걸로 나는 배불러. 정원 한켠 병사 둘이 멀찌감치 떨어져 서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둘 중 한 명이 말없이 고개를 돌렸고 다른 하나는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와, 우리도 할머니가 있긴 한데 난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 이 장면은 누군가에겐 그냥 지나치는 장면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겐 마음을 꿰뚫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하늘 병장은 가슴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노랗게 빛바랜 손편지였습니다. 할매, 이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쓴 편지야. 그때 내 생일날 할매가 생선국 끓여준 거. 그날 내가 이불 속에서 썼는데 못 드리고 그냥 가방 안에만 넣어놨었어. 순애 할머니는 손편지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펴보았습니다. 할매, 나 커서 군인 되면 할매한테 꼭 사관학교 같은데 보여줄게.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도 같이 살자. 아이고, 우리 하늘이 이걸 아직도 갖고 있었냐? 할머니의 손끝이 살짝 떨렸고 눈가는 벌써 젖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원 너머에서 몇몇 병사들이 다가왔습니다. 그 중엔 윤태준 대위도 있었지요. 어머니, 괜찮으시다면 오늘 저녁 식사 자리 마련해도 될까요? 부대에서 선수 준비한 겁니다. 하늘이랑 같이 드시라고. 순애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려 하늘이랑 같이 먹을 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제. 그날 저녁 부대 식당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에 강하늘 병장과 순애 할머니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식당 안의 모든 병사들은 그들에게 조용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누군가의 외침에 따라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고 그 장면은 하나의 의식처럼 깊게 남았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 된장찌개 좀 짜구먼. 그래도 너네가 먹으니 그게 참 보기 좋네잉. 그날의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가정과 한 군대, 그리고 한 사람의 마음이 모인 한 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지고 부대 안에 별빛이 하나둘 떠오르던 시간, 강순의 할머니는 조용히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짐이라 해봐야 보자기 하나. 누비 저고리 사이에 접어넣은 고구마 2개와 강하늘 병장이 넣어준 손편지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귀가길엔 특별한 배웅이 함께했습니다. 사단장 이재하 장군이 직접 할머니를 에스코트해 군용 차량까지 모셨고 차량 옆에는 윤태준 대위를 포함한 각 부대 장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어느 VIP 방문보다 더 엄숙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지요. 어머니, 다음엔 꼭 제가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게을렀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하야, 아그야, 너 그때 된장찌개 그릇에 밥 3공기 먹은 거 내 아직도 기억하제. 그만큼만 잘 살아라잉. 장군은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문이 열리자 장군이 손수 그 문을 붙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선 저희 부대의 별이셨습니다. 차량이 움직이자 도열한 병사들이 모두 차렷 자세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눈빛엔 경의와 존경이 가득 담겨 있었고 순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아, 잘 지내라. 나는 언제든 내 꿈속에서라도 또 올 테니깐. 그 순간 위병소 한쪽에 걸려있던 현판 하나가 교체되었습니다. 강하늘 병장, 군생활 최우수 병사 할머니의 품이 곧 별의 그릇. 며칠 뒤 부대 식당 한쪽에는 또 다른 변화를 알리는 표지판이 붙었습니다. 강순의 여사 하숙집 기념관 장군들이 거쳐간 밥상의 시작. 그 공간은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고향이었고 또 누군가에겐 두 번째 인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윤태준 대위는 그 공간에 조용히 찾아와 책상 앞에 작은 쪽지를 붙였습니다. 아직도 배웁니다. 사람을 군기를 넘어서 진심으로. 며칠 뒤 강하늘 병장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부대 우체통에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할매, 요즘 된장찌개는 제가 끓입니다. 중대원들이 맛있다고 자꾸 레시피 물어보는데 전 그냥 웃어요. 우리 집 맛이라고요. 다시 만날 날까지 건강히 계세요. 꼭요. 그 편지 위에 적힌 주소는 전라남도 담양군 읍리 순애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하늘은 훈련장으로 향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창문 너머 식당 안순애 기념 공간 한켠에는 할머니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젊었던 시절 그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웃고 있던 모습이었지요. 하늘은 가슴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매, 나중에 정말 장군 되면 그때는 내가 직접 당신께 별 하나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그의 어깨 위로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하늘 위에는 별처럼 빛나는 이름 하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